자, 안녕하세요. 전 우주에서 가장 진기하고 재미있고 신기한 이야기가 가득한 붓다로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는 한국 문화재 중에서 가장 자존심을 가져야 될 만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황종사 구축목탑.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한 우리 역사 자체에 없었던 문화재예요. 전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힘찬 그런 야심을 가지고 만들었었던 그런 문화재. 중국을 정복하겠다는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나온다는 게 진기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게 가능성이 있느냐를 떠나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자체가 대견스럽다.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을 한번 해보겠다. 한따까리 하겠다. 우리 살았을 때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게 가능한가? 그러니까 진짜 침략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과 그렇게 대등할 정도로 자존심이 있다. 그 얘기예요. 뭐 전쟁을 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그런 얘기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우리가 왜 그렇게 굽히고 들어가. 그리고 지금 사실 국제 정세가 별로 안 좋고 우리 주변에 다 열강들만 있어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유럽에 있어도 우리나라 정도면 상당한 강국입니다. 유럽에서 다 통틀어도 우리보다 센 나라가 독일, 프랑스, 영국 정도 외에 거의 없을걸요. 인구나 안 그러면 전체적인 GDP로 봤을 때. 그런데 이 동네에는 만만한 나라가 없고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들은 있는데 다 떡대들이 너무 커서 체급 차이가 나니까 뭐라고 하지를 못하겠고, 중국도 만만한 줄 알았더니 사드 한번 했다가 좀 맞아 보니까 좀 무섭고, 러시아는 직접 맞은 건 아니지만 간접으로 우리가 그거를 한번 겪어봤죠. 냉전 체제. 젊은 분들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다 아는 그 스탈린과 소련이라고 하는 그 강력한, 지금은 약간 이제 조금 슬픈 상황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맞서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본은 진짜 재밌긴 재밌어.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최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우리만 우습게 보는 나라. 하지만 실제로 까놓고 보면 그렇게 만만한 놈들 절대 아닌 나라. 그 일본. 그리고 뭐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주변이 이렇게 만만한 놈이 없죠. 당시에 당나라 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국이라는 거는 지금 미국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입장에서는 훨씬 컸다고. 그런데 조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조선은 단 한 번도 중국에 맞아본 적이 없는데 알아서 긴 나라. 거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걸? 그러니까는 뭐, 너 그러다가 맞는다도 한 번도 안 당해봤어. 알아서 겨. 알아서 겨. 물론 뭐, 왜 그러는지는 대충 알 것 같지. 너무 힘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다고까지는 생각 안 하는데 우리 자존심 때문에라도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신라면 더 조그만데 지금 통일되기 전인데 거기서 중국과 한따까리를 할 수 있다. 우리는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야, 그 자존심. 제가 그런 나라는 딱 한 나라 봤습니다. 한 나라. 그게 베트남. 베트남이 미국에게 이겼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베트남 영해에서는 불법어로 하면 중국 어선이 불법어로 하면 총으로 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저게 중국과 베트남이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보다도 훨씬 어떻게 보면 약할 것 같은데 베트남이 아마 한 3,000불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저게 안 될 것 같은데도 걔네는 그 자부심이라는 게 있어. 중국이든 미국이든 막 한따까리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고 그런 호연지기를 가졌을 때 세상에 뚫고 나갈 수 있는 이 저력, 국민들의 저력이 그게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사실 그 부분에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 같은 사람은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황종사 구축목탑 이야기를 할 겁니다. 황종사 뭐 다 아시겠지만 한 1000년 정도 경순한 김부가 고려에 귀부하는 바람에, 쉽게 말해서 합병되는 바람에 자발적 합병.
그것도 타율적이 아니고 자발적 합병되는 바람에 신라 경주김씨 세력들은 계속 유지가 됐었고, 그래서 황룡사의 영광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죠. 그래서 진흥왕 때부터 고려 시대까지, 고려 중기까지, 그러니까 1200년대 원나라, 그러니까 몽고가 쳐들어와서 서산대병 4차 때 화재로 소실되기 전까지 최고의 사찰이라고 하는 영예를 누렸던, 그래서 제가 늘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이름은 존재하는 사찰보다 훨씬 더 유명한 사찰.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사찰 중에서 황룡사보다 유명한 사찰이 진짜 몇 개 있을까 싶어. 그런 정도로 유명한 사찰. 그리고 거기에 있었다는 불가사의한 두 개의 유물, 하나는 장육존상, 하나는 구축목탑. 그리고 그 구축목탑에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저한테도 제가 이제 건축 같은 거를 전공을 하니까 뭐 대단한 건축물이 예전 고대에 대단한 건축물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의 대열주실 그거 굉장히 대단해요. 피라미드 대단해요. 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어. 내가 진짜 그 위치에 못 올라가서 그렇지 저거는 사람만 갈아 넣으면 될 것 같다. 갈아 넣으면 될 것 같다. 노동력이 많이 들고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어떻게 한다는 게 견적이 나와. 견적이 나와. 저거 진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내가 할 수는 있을 것 같아. 내한테 그 자리를 주면 나도 할 것 같아. 그런데 견적이 안 나오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야 저거는 어떻게 만들었지? 라고 하는 게 판테온 신전입니다. 로마의 판테온 신전. 그건 견적이 안 나와요. 2000년 된 시멘트 건물인데 지금도 원판으로 나는 시멘트가 2000년을 간다는 것도 생각도 못했었고 그리고 그게 원형 돔으로 저 석굴암 같이 만들어진 건데 돔은 조금이라도 힘점이 잘못되면 붕괴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2000년 동안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랐고 공사를 도대체 얼마나 지방 공사를 착실히 했길래 땅은 움직입니다. 땅은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몇 년 사이에 움직이냐? 그렇게는 안 움직여. 하지만 500년, 1000년 이러면 땅이 움직인다니까. 근데 2000년을 저렇게 버틴다는 게 가능할까에 대한 생각? 그래서 견적이 안 나오는 문화재들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런 거를 이제 고대 7대 불가사의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지금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대단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대단한 거는 뭐 당연한 거고 오늘날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있고 이거는 답이 안 나와요가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가 있어. 그러니까 신라로 얘기하면 신라에도 그런 비슷한 유물이 있어요. 로만 글라스. 로마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유리잔. 유럽에 패키지 여행 가시면 요즘은 안 들어가는데 예전에는 그 유리 공장에 갔었어. 그래서 거기 유리 제품 같은 거를 이렇게 뭘 만드는 걸 보여주고 거기서 유리잔 같은 걸 사고. 근데 한국 사람들이 그런 걸 이렇게 거실에 놓고 지전에 놓고 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한국 사람들이 그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잘 안 팔리니까 요즘 패키지에 그게 안 들어가. 그런데 그게 이제 유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로만 글라스 같은 경우는 내가 돈이 있어도 막말로 얘기해서 신라에 내가 귀족이어서 돈이 엄청나게 많아. 금을 이만큼을 만들어 올 수 있어. 그건 뭐 순간이야. 돈이 있으니까. 유리잔은 못 사. 이거는 돈이 있어도 금으로도 못 바꿔.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쪽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야. 여기서 못 만들어내.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그게 도자기. 자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 그래서 유럽에서는 자기를 만들 수 없고 그 고령토 때문에 고령토가 없어서 자기를 못 만들었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 그거를 어떻게 말하면 고대의 희토류였지. 고령토는 고대의 희토류였어. 그러니까 우리도 자원이 하나는 있었던 거야. 생각해 보면 뭐 석유나 무슨 뭐 이런 신소재 자원은 아니었는데 굉장한 자원이 한 번은 있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반도체 생각하시면 되죠. 반도체 미국이 제재를 해서 굉장히 힘들게 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국이 돈이 있어도 지금 살 수가 없는 거죠. 제재를 걸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런 식의 유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런 유물은 알수록 더 신기한
그 원리를 알았을 때, 야, 저게 가능한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을 때 황룡사 구축목탑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닙니다. 야, 돈만 있으면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문화재예요. 하지만 저런 정신을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중국을 먹어보겠다라고 나오는 거 유일합니다. 물론 그렇게 됐냐?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런 호연지가 있었기 때문에 삼국도 통일할 수 있었고, 삼국을 통일하자마자 야, 진짜 신라 지금 생각해 보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나라 뒤통수를 쳤죠. 죽는다고 끌어들여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끌어들여서 고구려 백제를 멸망시키고 바로 뒤통수를 쳐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 도움을 받은 입장에서 뒤통수를 치는 것도 상당히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대국에 나보다 센 사람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는 그거 쉽지 않아. 그게 가능한 이유는 저는 황룡사 구축목탑에서 그걸 찾거든요. 저거 한번 해볼 만하다. 한 달까지 우리가 하겠다. 이거를 교육받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데 있어서 별로 두려움이 없는 거야. 그때 맞았으면 절단 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리고 신라가 생각보다 강해요. 개설적인 거 정리 한 번만 해드릴게요. 언제 시작됐냐, 언제 삽떴냐. 진흥왕 때 553년, 그 다음에 569년에 1차로 완공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저거 왜 저렇게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짓자마자 보수공사 들어갑니다. 그래서 장육존상 모시면서, 장육존상을 모신다는 게 5m짜리 불상을 동부를 모셨다는 얘기인데,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황룡사 장육존상 이야기인데, 그 장육존상을 모시면 단순히 모시면 될 것 같아요? 법당을 싹 뜯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석굴암에 석굴암 부처님을 다시 조성해야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앞에를 싹 뜯어내야 돼요. 근데 사이즈가 더 큰 불상을 모시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법당 싹 헐고 다시 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지금. 그게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어. 문 뜯고 앞에 뜯고 해서 들어갈 수 있느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이 보냈다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장육존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완공되자마자 한 5년 만에 장육존상을 만들었으니까 완공하자마자 무언가 마음에 안 들었어. 왜? 재완공이 리모델링이 5년 뒤에 된 거니까 그 전에 작업은 했겠죠. 하루아침에 목조 건축을 하루아침에 투다삭 해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긴 시간은 안 걸립니다. 나중에 이 황룡사 구축목탑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황룡사 구축목탑 645년에 시작해가지고요. 646년에 1년 만에 완공입니다. 만 1년 만에 완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처럼 저런 거 하나 하려면 몇십 년 걸릴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장인 정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옛날부터 이렇게 빨리 만드는 건축을 알았던 거야. 건축은 빠른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뭐 바닷물에 넣고 뭐 삶고 어쩌고 저쩌고 나무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팔만대안경 같은 경판 만들 때는 하는 거지 집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집 지을 때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경판은 책을 찍어야 되는데 뒤틀리면 책이 안 나오잖아.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결구라고 해서 이렇게 짜맞추는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가 뒤틀려도 다른 것들이 이게 다 나무라서 잡아줘요. 금속하고 맞물려 놓으면 금속은 안 뒤틀리고 나무는 뒤틀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큰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뒤틀려도 얘가 힘을 받습니다.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치과 치료 받아보셨어요? 자기 이가 날 때는 그게 비틀려도 지그들이 알아서 맞춥니다. 옆에 애들이. 근데 그거를 빼고 내 이빨이 아니고 내 치아가 아니고 뭐 금리나 이런 안 변하는 걸로다가 박잖아. 그러면 다른 데랑 불일치가 나죠.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막 치아가 잘못 나와더라도 걔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좀씩 벌려서 맞춰준다니까. 그렇지 않아? 그게 생물이니까. 그 생물. 나무도 비슷해요. 나무 건축도.
그래서 예전에 뭐 엄청나게 오래 공기가 걸렸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 뭐 때문에 마음에 안 들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근데 명분은 아무튼 장육존상을 크게 다시 모시려고. 그러니까 한 번은 좀 작게 했다가 됐다 크게 뭔가를 하나 사건을 지금 벌리는 거예요. 그거는 불교가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처음에 17년 동안 걸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기가 늪지대이기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당시 불교가 약했어요. 그래서 신라의 무속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비판을 하니까 거기서 시간이 끌린 거고, 요즘으로 말하면 국회에서 법 하나 통과하는데 야당과 조율이 잘 안 돼. 예를 들면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러면 이게 계속 계류됐다가 했다가 계류됐다 하면서 이게 몇 년도 끌린다고. 뭔 뜻인지 아시겠죠? 이게 왕이 힘이 굉장히 강할 때는, 왕권이 강할 때는 후다닥 돼. 근데 내가 약하면 시간이 오래 끌려. 그러니까 황룡사는 17년 걸리는데 그 다음에 리모델링 해가지고 불상 크게 모시는 데는 몇 년 안 걸렸다고 지금. 그 얘기는 뭐냐? 그 사이에 불교가 훨씬 강력해진 거예요. 훨씬 강력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장률사가 642년에 오대산에 갔다가 643년에 귀국을 합니다. 당나라에는 한 6년 전에 가요. 38년에 가요. 38년에 들어가. 36년에 들어가. 686년에 638년에 입당을 해가지고 636년에 들어갔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638년에 들어가서 643년에 오시는데 오대산에는 642년에 들어가거든요.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 거기 가서 문수보살 만나고 사리 받고 이렇게 그다음에 신라 오대산과 MOU 하나 체결하시고 오셨어요. 그래서 지점 승인 받고 나중에 이제 평창에 오대산 개창하시고 이렇게. 그리고 돌아와서 646년에 황룡사 구축목탑이 완성이 되거든요. 643년에 왔는데 645년에 시작이 돼서, 공사가 시작이 돼서, 본격적인 시작이 돼서 1년 뒤에 완공이 됐어요. 그러면 오자마자 얼마 뒤에 얘기를 했네, 하자고. 그 다음 해쯤에는 얘기를 했는갑네, 이어른이. 오자마자 바로는 아니고, 바로 귀국하자마자 바로 큰 스님이 못했습니다. 조금 사이드로 밀려 있었습니다. 한 6년 동안 유학 갔다 오는 사이에 지형이 바뀌었어. 그래서 선덕여왕이 돌아와서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해서 왕이 도와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보니까 자리가 없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거야. 왕이 오락했다면서 왜 자리가 없습니까? 신하들이 그만큼 셌다는 거죠. 신하들이 그만큼 센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대통령도 이렇게 협치를 잘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고, 예전에 우리 박정희 대통령 때나 전두환 대통령 때 그런 때는 그냥 대통령 한마디가 법입니다. 뭐 국회에서 뭘 하고 됐고요. 국회 해산시킨다. 국회 해산시켜. 그런 것도 봤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대통령 권한이 약하면 그건 왕도 마찬가지예요. 약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계속 태클을 걸죠. 뭐 하나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죠. 그걸 우리가 국회 해산도 받고 이게 태클 거는 것도 보고, 야, 이거 우리 다 봤네. 그래서 이게 사는 맛이 있어, 이 나라가. 다양한 걸 보여주잖아. 다양한 걸 보여주잖아. 왕도 그래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왕권이 약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이 이렇게 왜 유학가 있는 스님을 오락하겠어? 그것도 당신 친척인데. 같은 진골, 선덕여왕은 선골이지만 진골하고는 다 혈연관계거든요. 그러면 왜 오락했겠어요? 뭔가 나를 지금 도와줄 세력이 별로 없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라고 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지금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들어왔을 경우에 언뜻 생각하기에는 스님 한 명이 들어오는데 그게 그렇게 큽니까? 귀족의 판도가 바뀝니까? 대당 외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자장 스님이 대당 외교권. 그러니까 당나라 통인 거예요. 당나라 황제를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황태자도 또 황제가 되거든요.
황태자한테도 귀의를 받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존중을 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미국 쪽 채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스님인데 세지. 기존 귀족 입장에서도 만만치 않은 거야. 출신 성분 좋아. 지금 이 양반이 출신 성분 좋아. 왕이 밀어주려고 해. 그리고 당나라와의 채널을 이 양반이 담당을 하고 있어. 저 같아도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귀족이라도 이거 좀 불안한데 이러다가 훅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막혀요. 그래서 황룡사로 못 들어가고 처음에 이제 분황사로 들어갔다가 분황사는 원효가 들어갈 수 있는 절이니까 원효는 육두품. 그러니까 그냥 거기는 좀 출신 성분이 떨어지는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데고 황룡사는 진골 이하는 들어갈 수도 없는 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적을 일으켜서 황룡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7일 동안 뭐 감노비가 내리고 어쩌고저쩌고 다 하면서 쫙 해서 밀고 들어가거든요. 제장 스님이.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봐. 근데 우리 좀 그런 능력이 별로 없어서 막 이런 막 번개도 좀 치고 막 이러면 살기가 좋을 건데 그죠? 이거 하면 소리만 나지. 이게 천둥은 되는데 번개가 안 돼요. 뭐가 이렇게 딱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밀고 들어가서 이제 황룡사를 거점으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왕권이 약하니까 이제 구층목탑을 쌓아서 왕권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큰 건축물은 고대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에 갔어. 근데 그 집이 되게 커. 딱 보니까 좀 으리으리해. 그러면 어떻게 돼? 친해야겠다. 언간하면 내가 양보한다. 내가 성격 죽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큰 건축물로 해서 일반 신하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황룡사 구층목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황룡사는 1238년에 서산대병 몽고 침입 때 이제 불이 나는 거고 몇 개월 동안 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 하늘이 안 보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상황을 보면 642년에 문수보살을 칭견하고 642년에 원래는 중국 오대산에 동대로 올라갔어요. 동대로 올라가셨는데 거기 오대산이니까 오대가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 중앙에 오대가 있는 거예요. 산이 이렇게 이게 내 손이 아닌가? 잘 안 움직이네. 이렇게 5개가 있는 거예요. 꽃봉오리 같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대산, 오대산이에요. 맨 처음에 동대로 먼저 갔더니 거기서 기도를 하니까 이 산이 아닌가 봐를 했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는 기록. 내가 찾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후대 기록에는 그게 사라집니다. 왜? 헛발질한 게 약간 창피했던 거지. 누군가 지웠어. 충성해서 지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장스님 계통에서 조금 이렇게 창피한 거야. 헛발질. 시작하자마자 헛발질을 했어, 이 어른이. 이러면서 지운 거죠. 그래서 북대로 가서 거기서 이제 제석천상 앞에서 기도를 하고 꿈에 이제 문수보살을 만나서 개송을 받아요. 그리고 근데 꿈에 개송을 받아도 뭐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아침에 이렇게 거닐고 있으니까 거기서 기이한 모습의 스님을 만나게 돼. 그게 문수보살의 화신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주는데 왜 오셨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문수보살이 뭐라고 하냐면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나라 왕은 찰제리 종족이야.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 동이족은 아니야. 동이족하고 달라. 동이의 공공씨랑은 달라. 순임금 때 이제 사흉이라고 4가지 오랑캐, 중국 관점에서 중국을 위협하는 4가지 오랑캐 중에 하나가 동이족이에요. 동이족. 동쪽에 활을 잘 쓴다 그래서 동이족 이렇게 그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동이족하고는 좀 달라.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재밌어요. 중국 역사를 보면
진짜 아이러니하게도 동쪽에 많이 당했어. 상대적으로 동쪽을 신경 쓰지 않았는데 동쪽에 많이. 중국이 언제나 신경 썼던 거는 서쪽의 실크로드 쪽이에요. 그쪽은 이게 무역로가 있기 때문에 돈이 되거든. 그래서 그쪽엔 계속 신경 썼는데 동쪽은 의외로 사람도 적고 이쪽에 특별한 물산이 없어요. 그래서 신경을 안 썼어. 그런데 그러다가 맨날 이쪽에 두드려 맞아. 동쪽에. 그게 이제 거란의 요나라, 그 다음에 여진의 금나라. 금나라가 이제 후금이 들어서면 이게 청나라거든요, 또. 그러니까 계속 이쪽에 두드려 맞는 거야. 그래서 그게 이제 다 고구려랑 겹쳐 있는 쪽 지역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거란이나 여진이나 고구려나 다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무리지어서 살았다니까. 그래서 동북방에서 그래서 금나라 누르하치 같은 경우가 자기네 조상은 백두산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토가 그런 데가 그런 유목민들은 저 북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백두산이라니까 백두산. 그래서 청나라 때 백두산이 금원으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는 신성한 데니까 우리 민족의 시조가 있었던 데니까 거기는 사람이 들어갈 수도 없고 벌목할 수도 없어. 그래서 백두산에 어떻게 보면 원시림 형태를 가지게 된 거죠. 지금. 백두산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그렇게 돼 있는데 막상 가보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연은 누군가 배줘야 돼. 간벌해야 이렇게 큰 나무가 나오는 거지. 냅두면 통도사 앞에 그 소나무 숲처럼 됩니다. 그게 냅둔 숲입니다. 고만고만한 놈들이 올라왔다가 죽었다 올라왔다 죽었다 하지 이렇게 큰 거 나오는 거 그렇게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이 중간에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지금 가을에 과일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냅두면 우리 어렸을 때도 유실수가 있었거든. 냅두면 다 고만고만하게 좀 상태 안 좋게 다 열려. 맛도 없고.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상태 안 좋은 거를 중간에 다 쳐내죠. 그리고 몇 개를 남기고 그걸 이제 농부들이 계산하겠지. 이 정도 나무에서는 몇 개를 남겨야 된다. 우리 같은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고 그걸 종이로 씌우고 뭐 이렇게 해서 다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애가 원래는 요만하게 나와야 될 애들이 사과나 이런 거 보면 한 요만밖에 안 하거든. 호두 좀 그 껍질 있는 호두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막 이따시만하게 나오는 게 그걸 해서 그렇잖아. 나무도 똑같아요. 그냥 냅두면 큰 나무가 안 나와. 큰 나무. 물론 뭐 개 중에는 독한 놈 있겠지. 내가 다 먹겠다 이러면서 쭉 빨아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짱을 먹는 놈이 있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중국이 의외로 동북 쪽에 많이 맞았었어요. 맞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동북 쪽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걸 이제 오랑캐, 좀 나쁜 놈들, 문화적으로 떨어지고 야만적인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버려요. 그런데 문수보살에 나타나서 너네는 인도의 크샤트리아 종족이야. 신라 사람이 아니 너네 왕족은. 이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거든. 기가 막힌 이야기. 그래서 그게 이제 투기밀제와 관련된 어떻게 보면 북방 유목민이 내려왔다. 신라 왕족은 경주김씨는 그렇게 내려왔다. 그 얘기 제가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었어요. 저 한서에 보면 금인을 모시고 금인을 모시고 그래서 흉노왕. 그 흉노왕이 휴도왕. 그 흉노의 왕이 휴도왕.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그 후손이 김일제. 그 사람이 넘어와서 신라 쪽으로 나중에 이주하는 사람이거든요. 이주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거냐에 대한 책도 있고 저런 논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스키타이족과 관련되기 때문에 금관을 썼다. 라고 하는 뭐 황금 문명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뭐 꼭 그런 얘기인 것 같지는 않고 전체적인 뉘앙스를 보면 귀족들이 맘먹으려고 드니까 그게 아니고 너네 왕족은 피가 달라. 귀족이나 어차피 다 그 골품제 사회에서 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 근데 진평왕이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었죠. 예전에 진평왕이 자기 진평왕 계통만 진평왕계만 성골로다가 한 번 더 올렸다고.
나머지는 다 진골이고 성골로 올렸다고. 요 성골은 이렇다.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선덕여 왕 때 여자가 정치를 별로 잘 못했다니까, 선덕여 왕이. 그래서 나라가 약간씩 혼란스럽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안정을 시킬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자장률사에게 도와달라고 한 상황이거든요. 오셔서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줘. 라고 SOS를 쳤는데 자장률사가 중국에서 맨 마지막에 귀국하기 전에 문수보살을 만났는데 문수보살이 딱 그 얘기를 하더라. 너네 나라 왕은 보통 사람이 아니야. 맘먹으려고 하지 마. 밑에 쫄들이, 일반 귀족들이 맘먹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게 신성성의 부여라고 하는 거예요. 신성이 부여가 되면 능력이 필요가 없어. 일반적으로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야. 그러면 뭐 능력으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능력을 넘어서는 게 신성성이거든요. 나 백두혈통이야. 재벌도 지금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사장까지. 재벌의 회장은 누가 하느냐? 신성성이 있어야 되거든. 혈통의 신성성. 그러니까 신성성이 있으면 능력은 이거를 이길 수가 없어. 능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김정은의 혈통을 북한에서는 능력으로 따라갈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죠? 그거야, 그거. 그거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을 강화시켜 주려고 하는 문수보살의 어용적 발언이었다. 문수보살이 저 말을 했겠나 싶은 생각이 잠깐 드는데 자장 스님이 하면 딱 좋을 말인데 문수보살이 하셨네. 이런 생각이 잠깐 드는데 그건 내가 불경해서 그래. 그건 내가 불경해서 그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 이거 처음 보면서 되게 재밌었거든. 제가 이걸로 박사논문 썼잖아. 그러니까 이걸 엄청나게 계속 뜯어보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왕은 대단한데 신성한 대단하고 부처님이 거기에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실어주고 있는데 불기를 받았다라고 나와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기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로 너네는 대단해. 누가? 왕만. 그런데 산천이 험함으로, 우리나라가 산지가 많잖아요. 산천이 험함으로 승질이 그럽대, 사람들이. 그때도 한국 사람은 급했구나. 그때도 급했구나. 삼국시대 때도 불광목 휘발유였구나. 그리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이게 산악지역이라서 그렇다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네팔이나 이런 사람들도 승질이 들어온가? 그건 또 완전 산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하고 섞여 있을 때 이게 나타나는가 봐. 그래서 일본 사람들 때문에 뭐 일제강점기 때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급해졌어요. 아니에요. 승질 더럽고 이게 급한 게 삼국시대 때도 문수보살이 그렇게 얘기했어. 야, 너네 승질 더러워. 너네 민족 승질 더러워. 그리고 사견을 많이 믿는다. 이게 핵심이에요. 사견이 뭐냐면 산천숭배, 산악숭배예요. 그게 풍교, 풍월도, 나중에 신선선자, 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런 걸 많이 믿는다. 그러니까 불교를 안 믿고 저런 걸 믿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한테는 문제가 없다. 되게 재밌어요. 왕한테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문제고 그들은 다른 종교를 믿는 놈들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편가르기 하고 있는 거지. 이게 편가르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해법이 있어. 그래도 괜찮은 거는 나라에 다문비구가 있어서 군신이 평안하고 백성이 화평하다. 너네는 문제가 많지만 그 중재 역할로 다문비구가 많이들은 그런 큰 스님이 있어. 야, 내가 이거 읽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그 당시 앞뒤로 다문비구라고 할 사람은 난가 차장률사밖에 없어. 없어 사람이. 설마 당신을 직접 얘기하시나? 문수보살 입을 빌어서 당신을 얘기하는가? 근데 뭐 누구를 특정한 건 아니니까. 다문비구 많이 듣고 많이 아는 고승대덕이 있어서 그나마 판이 잘 유지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렇게 꼽을 만한 사람은 그 시기에 자장률사, 아까 앞쪽에는 원광인데 원광은 조금 너무 앞인데 약간 원광인가? 이런 생각이 조금 저런 식으로 스토리가 나오면 보통은 난가야, 난가. 난가. 이게 기록들을 잘 읽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어떤 패턴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를 가르침을 주고, 그러니까 왕은 문제 없다. 왕권이 흔들리고 지금 정치가 잘 안 되고 이웃나라가 침략하지만 그건 왕의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민족의 문제가 있어. 너네가 살고 있는 땅과 민족의 문제가 있어. 그리고 너네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어. 이상한 무속을 믿고 있어. 그래서 다문비구가 그걸 잘 조율해서 저걸 불교로 바꾸면 해결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자장률사께서는 나중에 돌아오셔서 전국 불교들을 이렇게 조직을 짜고, 그래서 열의 8, 9집은 불교를 믿었다더라 라고 하는 쪽으로 싹 바뀌어요. 그러니까 아구를 맞춰보면 그 예언의 그 사람인가? 당신이 그 예언에 등장하는 그분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예언을 그분이 들었지. 이게 기독교랑 똑같다. 모세가 쉽게 받아온 거랑 똑같아. 내가 하느님한테 받았잖아. 누가 받습니까? 택배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니, 내가 받았다니까. 이게 약간 꼬름, 이게 불경해서 그래. 어디 불경하게. 딱 그거야. 딱 그거. 이게, 혐의점은 있는데 대놓고 말은 못하겠고, 아구가 그렇게 맞아. 그렇게 해서, 그런가? 이러면서, 조금 밑으로 내려와서 이 태화지에서 신인을 만납니다. 이건 중대랑 북대 사이에 있습니다. 태화지가. 그래서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저희가 이제 북대에서 중대 태화지 사이가 문수보살 상습 출연 지역이에요. 그쪽에 많이 산책 나오셔요. 어른이 많이 산책 나오시는 그 집중 구간이고, 청량지나 그런 데 보면 그 나옵니다. 청량산지나 이런 데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수보살 봤다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뭐 도의국사, 도선, 누구야? 선도스님 뭐 할 거 없이 뭐 많아. 그래서 아예, 문수보살, 오대산에서 문수보살 친견한 분들을 쭉 뽑아가지고, 어디서 봤는지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 내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 이분들은 과연 어디서 만났나. 그래서 문수보살 핫스팟을 찾아서, 제가 저기를 어른 뵈려고 몇 번 갔는데 바쁘시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쉽지 않았어. 그래서 갔더니 거기서 태화지 용이 나옵니다. 이게 태화지 신인인데 정체가 용이에요. 용이에요. 그리고 이 용이 이 사람 모습으로 변신해서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의 구축목탑을 쌓으면 문제 해결된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은 대략적인 구조, 어떻게 하면 해결된다라는 이론적인 얘기를 해줬고, 그냥 설명을 해줬고, 신이 나와서 이제 업자가, 브로커가 한 명 붙은 거죠. 구축목탑 들어가겠습니다. 구축목탑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딱 지시해주고, 업자의 특징은 뭡니까? 대가가 있어야지. 뭐 약간의 리베이트. 그래서 나한테도 경기도에 원차를 하나 세워달라. 경기라고 하는 거는 왕의 직할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도 바깥쪽에 있는 직할지. 그러니까 수도는 한양이고 그 바깥에가 경기도예요. 경주 입장에서 보면 경주가 수도고 그 주변이 직할지예요. 그래서 이게 울산에 있는 태화사입니다. 태화지에서 만났다 그래서 태화사를 창건을 해주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단순히 방법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여왕 문제가 극복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했고, 여왕 때문에 너네가 여자를 왕으로 모시니까, 좀 구체적인 얘기를 해줘요. 여자를 왕으로 모시니까 덕은 있는데 능력이 좀 떨어진다. 능력은 뭐냐? 정치 능력이 아니고 군사 능력이에요. 그 당시 백제, 무왕 이런 사람은 친정이라니까. 친정이 뭐냐면
직접 군대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왕이. 근데 여왕은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김유신이 떡상하게 된다. 누군가 군부 세력을 끼고 있을 수밖에 없다. 왕이 직접 그걸 다 처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룡사 용이 내 맏아들이다. 네가 거기다 구충목탑 하면 내가 아들한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아들을 태화지 용이 성견지명이 있어서 아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보내선 중국에서 유학 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범천의 명으로 황룡사를 지키고 있대. 그게 황룡사에서 올라갔다가 진흥왕이 절지을 때 승천했다가 내려온 그 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키고 있대. 황룡사의 호국용은 내 맏아들이다. 그래서 거기다 구충목탑을 지으면 문제는 해결된다. 단 나한테도 뭔가 떨어져야겠다. 나한테도 절을 하나 지어달라. 그게 태화사입니다. 태화사. 그래서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이제 드디어 나중에 선덕여왕에게 돌아와서 자장률사가 그 이야기를 해줘요. 이야기를 해줘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고 대전 회의들이 이제 벌어지겠죠. 그리고 공사를 하고 그 공사의 최고 담당자가 용수입니다. 용수. 김춘추 아버지 용수.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재밌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어요. 왜 자장률사가 직접 공사 담당자가 안 되고 용수가 들어갔을까? 그러니까 자장률사가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제한자예요. 제한자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 뿐이고 실제로는 공사는 용수가 했어요. 그리고 삽질한 거는 나중에 이제 백제 아비지. 예, 총괄자는 용수. 용수는 김춘추 아들. 아니 김춘추 아버지. 예. 그래서 이제 금륜계와 동륜계의 화합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서 감사합니다.